네, 저는 서초구에 사고 있는 서초아이발달센터의 센터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영아발달조기협회에서 이제 회장을 맡고 있는 최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뵈서 반갑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이른둥이 아이들의 그 뇌발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뇌발달의 원리를 알게 되면 가정에서 아이를 어떻게 발달을 지원할지를 하기가 조금은 더 남한테 의존하지 않고도 내가 판단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제 신생아 40주가 돼서 태어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못하고 태어나서 굉장히 당황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도표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이른둥이 아이들이 점점 늘고 있어요. 이른둥이라고 그러면 40주를 못 채우고 37주 미만에 태어난 아이나 2.5kg 이하로 태어난 아이들을 이른둥이라고 그러는데 점점 늘고 있어요. 그래서 합치면 100명 중에 10명에서 13명 정도는 이른둥이로 태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부모의 뭐 잘못도 아니고 아이의 잘못도 아니고 아이가 살아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태어난 아이들이기 때문에 굉장하게 우리가 칭찬을 많이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이른둥이 아이들의 그 두뇌 발달을 알기 전에 일반적으로 이른둥이라고 해서 두뇌 발달이 완전히 다른 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영유아 시기에 뇌가 어떻게 발달되는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이른둥이 아이들의 그 특별한 면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그러면 여기에 기초해서 어떻게 가정에서 도와주면 좋을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뭐 이게 갑자기 뭐 생물학 시간에 뭘 하는 걸 왜 하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노란색의 그 뇌세포들이 있죠. 우리가 태어날 때 850억 개에서 1000억 개 정도의 뇌세포가 생겨서 태어나요.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부터 열심히 일을 하겠죠. 이 뇌세포들이. 근데 뇌 발달은 이 뇌세포 간의 연결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 수상돌기, 축삭돌기, 뭐 수초 뭐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해놨는데 뇌 세포에서 나온 노란색 세포 그 안에 이제 주황색 있죠. 거기가 뇌세포고요. 거기서 나온 신경들이 다른 세포들이랑 연결이 되면서 뇌가 발달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발달이 뇌세포가 늘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가지고 있는 걸 어떻게 잘 연결을 하느냐가 발달이에요. 예, 그래서 계속 잘 연결이 되면 거기 그림의 초록색처럼 굵어져요. 그러면 우리가 특별히 생각을 안 해도 자동적으로 뇌가 연결이 되는 거죠. 점점 성인처럼 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말씀드렸고 거기 가운데 보라색 뇌세포가 있어요. 이거는 교세포라고요. 보라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는데 교세포라고 그러는데 뇌의 청소부예요. 그래서 이 뇌 청소부들은 우리가 자는 동안 뇌 세포들 연결을 정리해주고 뇌 산소 공급이 되면서 이제 찌꺼기가 생기겠죠. 그러면 그 찌꺼기를 청소해주고 그러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수면에 문제가 생긴다. 그랬을 때 뇌 발달이 굉장히 힘들어지고요. 그래서 요 기본적으로 아시고 우리 아이들 두뇌는 이렇게 뇌세포가 연결되면서 발달한다는 걸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요 영상은 하버드 대학에서 아동발달센터에서 만든 영상입니다. 경험이 뇌를 만든다. 하버드대학 아동발달연구소. 아이 생애 초기 경험은 발달한 뇌 구조에 지속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유전자는 아이의 뇌 발달의 기본적인 청사진을 제공하지만 경험은 아이 두뇌가 미래의 모든 학습 행동과 건강에 강한 또는 약한 기초를 제공할지를 결정하는 과정을 만들어줍니다. 이 중요한 뇌발달 시기에 수십억의 뇌세포는 서로에게 전기 신호를 보내 의사소통을 합니다. 이런 연결은 전기회로를 형성하고 두뇌 건축의 기본 구조가 됩니다. 전기회로와 연결은 아주 빠른 속도로 급증하고 반복 사용을 통해서 강화됩니다. 어떤 회로나 연결을 더 많이 사용할지는 우리의 경험과 환경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더 많이 사용하는 연결고리는 더 강해지고 영구적이 되지만 잘 사용하지 않는 연결은 사라지는데 이 과정을 가지 잘라내기, 프룬이라고 합니다. 잘 사용하는 회로는 빛과 같은 빠른 속도의 통로를 구축해서 뇌의 신경 신호를 두뇌 전체 영역으로 전달합니다.
간단한 회로가 먼저 만들어져 나중에 더 복잡한 회로를 만드는 초석이 됩니다. 생애 초기 가장 중요한 발달 시기 동안에 이런 과정을 통해 뇌세포들은 감정, 운동기술, 행동조절, 논리, 언어, 기억을 위한 강한 회로 연결을 만듭니다. 반복된 사용으로 이런 회로들은 더 효율적이 되고 두뇌의 다른 영역과의 연결도 더 빨랐습니다. 처음에는 특정한 뇌 부분의 연결로 시작되지만 이 연결고리들은 상호 맞물려 있기 때문에 어떤 한 가지 기술을 시행하려면 다른 기술의 지원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집을 짓는 것처럼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형성된 것이 나중에 만들어지는 모든 것의 기초가 됩니다. 이제 하버드 대학에서 아주 간단하게 만든 영상인데요. 제가 더빙을 조금 번역을 좀 부드럽게 못해서 이해를 하시기에 좀 힘들었을 것 같긴 한데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 내용은 환경이, 경험이 아이 두뇌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굉장히 많을 텐데 어떤 환경을 주느냐에 따라서 아이 발달이 달라지는 거죠. 특히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뇌랑 우리 뇌랑 아이들 뇌랑 구조적인 거 연결하는 이런 기능들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어른의 생각으로 아이를 바라보게 되면 아이가 엄청 답답한 거죠. 왜 눈에 보이고 다 나타나 있는 현상을 쟤는 캐치를 못하지. 그러다 보면 특히 이제 아이가 발달이 좀 느린 경우 굉장히 답답하고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른이 시키는 걸 자꾸 하게 만드는 건데 아이 두뇌는 그렇게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걸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이 시기는 아이가 직접적으로 외부랑 상호작용을 하면서 뇌의 연결을 만들어 가고 있어요. 우리가 주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선택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아이들이 상호작용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물건이나 사람이나 자기 스스로 해보는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고 요거를 기초로 해서 앞으로 평생 살아갈 그 뇌의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그림도 좀 이제 그 생물학 시간에 나올 만한 그림인데요. 그림에서 보면 오렌지색이 제일 밑에 있는데 오렌지색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말하는 뇌에서 파충류 두뇌, 그래서 생명 유지하고 움직임을 관여하는 두뇌예요. 그래서 소뇌라든지 뇌관이라든지 그래서 뭐 숨쉬기 하고 살이 안 들리고 음식 넘어가는 거 하고 더우면 땀 내서 체온 조절하고 뭐 이런 기능들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생명 유지하기 위해서 병원에서 이제 아마 인큐베이터에 오래 있고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 기능이 굉장히 힘들었던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면서 그 다음에 그 위에 초록색이라는 변형계가 있어요. 포유동물 두뇌라고 얘기하는데 이 포유동물 두뇌는 감정 조절을 한다든지 감정에 대해서 이해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요. 호르몬 분비랑 관련된 기능, 우리가 호르몬에 대해서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뭐 즐거운 호르몬도 있고 스트레스 호르몬도 있고 뭐 신체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나오는 호르몬도 있고 이런 기능을 하고요. 단기 기억이랑 굉장히 관련이 돼요. 우리가 단기 기억이 발달하지 않으면 아이가 학습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금방 본 게 뭔지 금방 잊어버리면 연결이 돼서 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단기 기억이라든지 공간 지각력 뭐 이런 것들이 다 관련된 이제 요 변형계예요. 그리고 제일 위에가 우리가 발달시키기를 원하는 인간의 두뇌, 이성적인 두뇌. 그래서 말하고 판단하고 학습하고 뭐 이런 모든 운동 기능을 조절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게 이제 대뇌피질이고요. 그래서 많은 초점이 지금 이제 아이 발달시키기 위해서 대뇌피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실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요 변형계가 저는 이제 뇌 안고라고 얘기하는데 이 안고가 아이 발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가 영유아기예요. 우리도 뭔가 내가 학습을 하려고 그랬을 때 이 들어오는 정보가 다 변형계의 시상이라는 데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 정보가 나한테 필요한지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가령 제 앞에 커피가 있는데 커피 색을 딱 보는 순간 내가 좋아하는 라떼야. 그럼 얼른 먹지만은 커피라고 딱 놔뒀는데 이게 초록색이에요. 그럼 이게 뭐지? 그리고 금방 내가 뭐를 안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초록색도 티의 초록색이 아니라 좀 이상한 초록색이라든지 뭐 이러면 그래서 다 들어오는 정보가 시상에서 먼저 걸러지기 때문에 아이가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이 어떻게
주어진 환경을 보느냐, 즐거운고 기쁜가 이거에 따라서 되게 달라지죠. 그래서 시상이라는 데서 이제 걸러지면서 이 정보를 대뇌피즈, 우리가 이제 이성적인 두뇌로 보내서 두뇌 발달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을 생각하시고 우리 아이가 지금 가장 많이 발달하는 게 이 변형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변형계에서 나오는 호르몬들이 즐거움을 주는 호르몬만 제가 좀 모아봤어요. 뭐 세로토닌, 옥시토신, 엔돌핀, 도파민 여러분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나오면 우리가 즐겁게 뭘 많이 할 수가 있고 아이들이 치료하고 뭐 교육하는 데 있어서 아니면 나랑 상호작용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게 얼마나 나오는지도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즐거움이 호르몬이 나오게 되면 계속 반복해서 학습이 가능하고 좀 어려운 것들도 하려고 그러고요. 또 이제 문제가 생겨도 지속적으로 좀 하려고 하는 것들이 생기게 되고요. 자존감이 상승을 하게 돼요. 그런데 반대로 스트레스 이제 호르몬이 스트레스 호르몬에 대해서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영상에서 보셨듯이 우리 두뇌는 언어 중추 따로 있고 시각 중추 따로 있고 운동 중추 따로 있고 다 따로 있어요. 따로 있지만은 뭔가를 할 때는 이게 따로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다 연결돼서 움직여요. 그래서 제가 요즘 이제 피지 시각 장애에 있는 아이들 부모님 모임을 새로 시작을 해서 근데 많이 이제 저희가 아이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아이들은 대부분 뇌병변이라든지 영아연축 경기들하고 이런 아이들이고 조산한 아이들도 굉장히 많고 그렇거든요. 근데 운동 치료를 열심히 하는데 치료사들의 말이 얘가 보지 못해서 동기유발이 안 돼서 더 운동 발달이 느리다고 얘기를 많이 한다고. 근데 맞는 말이에요. 시각적 자극 없이는 사실 움직임이 굉장히 제한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가령 내가 갑자기 눈이 안 보인다 그랬을 때 내 움직임을 내가 볼 수 없고 내 공간과 나와 관계라든지 이런 걸 알 수 없으면 내가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그리고 내가 뭐 저걸 잡고 싶다는 의욕도 없으면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뭔가를 운동을 한다든지 언어 치료를 한다든지 뭐 교육을 한다든지 이랬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다 영역이 다 같이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동기유발이라든지 이런 건 아까 말했던 안고 변형계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운동 치료를 하는데 애가 너무너무 울어요. 막 그래서 전혀 뭐 아무것도 못해요. 그랬을 때 그러면 우리 이 아이가 안고를 작동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뭐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두뇌는 다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 치료를 열심히 했는데 얘가 왜 언어 발달이 안 돼요? 그랬을 때 언어 치료사 선생님이 얘가 별로 말을 하고 싶은 그런 환경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의사소통을 할 욕구가 없다든지 이런 경우에 또 이제 언어의 발달이 느리다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경 가소성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신경들이 아까 세포들이 850억 개에서 1000억 개의 세포들이 있는데 이 안에는 유전인자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자극이 들어오면 이 유전인자들이 다른 세포랑 연결시키기 위해서 막 이제 전기작용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팔을 뻗어서 막 연결을 하려고 그러는데 영유아 시기에 이런 연결이 굉장히 많아요. 만 2세 정도가 되면 성인의 2배의 연결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거의 스폰지 같은 상태인 거예요, 애들이. 그러니까 뇌의 어느 부분이 손상이 됐다 그래도 다른 부분에 막 연결을 시켜요. 그래서 그 한 연구를 보면 아이가 이제 태뇌에서부터 왼쪽 뇌가 손상돼서 아이가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이제 언어 치료도 하고 뭐 조기 개입을 쭉 해왔죠. 이제 편마비가 있고 뭐 이런 문제들이 있지만 해왔는데 이 아이 뇌랑 성인기에 뇌졸중에 의해서 왼쪽 뇌가 손상된 사람들 그러면 언어 중추가 손상되기 때문에 언어 장애를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똑같이 언어 치료를 하고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언어 검사를 했어요. 언어 검사를 하면 성인들은 아직도 왼쪽 뇌를 써보려고 막 노력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연결고리가 항상 그렇게 돼 있어서 정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더 힘들고. 근데 영아기부터 왼쪽 뇌 손상이 있었던 아이 같은 경우는 오른쪽 중추를 쓰는 거예요. 오른쪽 뇌 중추를 써서 언어 발달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가 이제 가령 이제 뇌의 가소성을 얘기할 때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해요. 뭐 전맹 아이들 같은 경우 뇌의 뒷부분의 후두엽이 이 시각 중추거든요. 외부 자극이 들어와서 시각 자극이 들어오면 후두엽이 각성이 돼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후두엽이 각성될 일이 없는 거예요. 안구상의 문제로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런데 소리를 듣는다든지 감각적으로 뭘 만지는 이런 걸 할 때 후두엽의 세포까지 같이 연결을 시켜서 한다는 거야. 그런 것들이 이제 신경 가소성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죽을 때까지 일어나요. 죽을 때까지 일어나는데 이 영유아기에 가장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기 개입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좀 발달이 늦거나 일찍 태어나서 뇌 손상이 됐다든지 이렇지만은 과학적인 증명이 돼 있는 이런 것들 있고 실제로 제가 이제 한 30년 정도 이 분야에서 일을 했는데 굉장히 많은 것들이 항상 일어나고 있는 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굉장히 변할 수 있다는 걸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른둥이 두뇌 발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이른둥이 두뇌를 보면 여기 그림에서 보듯이 보통 아이들이 37주 정도 되면 확 발달을 해요. 그 전까지는 생명 유지라든지 이런 기능적인 것들을 굉장히 열심히 하다가 우리가 보통 요즘은 22주, 그러니까 40주에 태어나는 아이들이 22주에 태어나도 살려내요. 23주도 살려내고 24주 정도 되면 뭐 의사들이 큰 문제 없으면 살아남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보통 이제 이 임신 말기에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빨리 발전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빨리 살려냈을 때 이 아이들이 인큐베이터에 있다든지 이러면서 엄마 뱃속이랑 다른 환경에서 뇌가 발달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걱정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보통 임신 35주 정도 되면 아이의 뇌의 무게가 40주 된 아이의 3분의 2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아이들의 뇌가 완전히 발달하지 못한 상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면 이 아이들 뇌를 엄마 뱃속이 아닌 밖에서 어떻게 해주면 가장 발달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도 해외에서는 거의 한 30년 가까이 연구가 됐어요. 그래서 연구 결과는 뭐냐면 어렸을 때 얼마나 얘가 안정적인 관계를 가족이랑 양육자랑 맺느냐가 이 아이들의 앞으로의 뇌 발달의 가장 중요한 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부모로서 아이들이랑 굉장히 그 안정된 관계를 맺고 있다면 이 아이 발전은 앞으로 이제 걱정한 것만큼 그렇게 나빠지지 않고 아니면 내가 기대했던 거 이상으로 이제 발전이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러고 또 연구 중에 하나는 어떤 연구가 있냐면 아이들이 뇌에 요 연구는 얼마나 빠른 속도로 뇌에 전달이 되는가 외부 자극이 뇌로 전달되는가 하는 연구인데요. 우리가 피부에 자극을 줬을 때 누군가 나를 만졌어요. 만졌을 때 여기 그림을 보시면 파란색이 성인이에요. 성인은 금방 자극이 뇌의 산소 공급이 그 특정 부분에 확 올라가요. 그랬다가 별거 아니네 그러고 뚝 떨어져요. 왜냐하면 경험이 많기 때문에 조금만 자극을 줘도 금방 알게 돼요. 그런데 여기 빨간색 그 라인은 만사가예요. 40주에 딱 태어난 아이예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요 실험을 했더니 조금 늦게 올라갔다가 내려와요. 금방. 별거 아니네. 관심이 크지는 않아요. 그런데 초록색은 이른둥이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조산한 아이인데 인큐베이터에 있거나 뭐 조산을 해서 이제 예정일이 됐어요. 태어나야 되는 그 날이 돼서 40주가 돼서 그때 검사를 했더니 이 아이들은 이 감각적으로 조금 늦게 반응을 하고 그런데 반응이 오래 가요. 그래서 이 연구 결과가 말해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아이들한테 자극을 줄 때 굉장히 자극 주자마자 얘가 금방 반응하리라고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극 줬을 때 애가 반응이 없으면 우리가 또 다른 자극을 줘요. 여기 봐 이거 해 막 그랬는데 아이가 안 하고 있으면 아이 손을 붙잡아다가 이거 해 또 다른 자극을 또 주는 거예요. 손 붙잡고 또 말 많이 하고 막 그러면 또 다른 자극이 막 들어오게 되니까 아이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제일 좋은 방법 포기, 손 싹 뒤로 빼고 안 해.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한테 뭐를 요구할 때 요구를 하고 좀 기다려 주세요. 그리고 얘가 이걸 금방
다른 아이들보다 금방 끝내기 머릿속에서 이제 프로세싱 되니까 금방 끝내지 않으니까 충분한 시간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스트레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이른둥이 아이들이 스트레스에 가장 예민한 아이들이에요. 왜냐하면 일찍 태어나면서 제가 말했던 그 안고 변형계가 완전히 발달하지 않고 태어났어요.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변형계가 그 감정 조절하고 감정 이해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정한 그런 관계에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 있으면서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게 되죠. 바늘에 찌르지, 뭐 자극도 엄청 많아요. 요즘 깜깜하게 해놓고 그 인큐베이터 커버 해놓고 그렇지만은 다른 아이 우는 소리도 들리지, 사람들 말하는 소리 뭐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 스트레스에 굉장히 많이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한번 스트레스에 많이 노출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외부 자극이 들어오면 그냥 스트레스를 연결하는 HPA 신경 연결 이제 통로를 구성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하죠.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그러니까 어떤 자극이 들어오게 되면 굉장히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뇌 구조를 갖추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안정된 관계를 많이 하는 아이일수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앞으로의 발달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준다는 거야. 그래서 스트레스에 계속 노출이 되게 되면 밑에 그림에서도 보시겠지만은 신경망 간의 연결을 끊게 돼요. 나 귀찮은데 이거 아마 너무 스트레스야. 그럼 우리는 안 하고 싶잖아. 아이들은 더 안 하고 싶어요. 그래서 되게 신기한 거는 병원에 가서 병원이라든지 치료실에 가도 그 근처만 가도 물리치료사인 줄 알고, 물리치료사 선생님들한테 되게 죄송하지만 물리치료인 줄 알면 아이가 그냥 울기 시작해요. 아니면 잠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가짜로 자는 거예요. 얘 조금 있으면 금방 깨요. 네, 그런데 가짜라기보다는 얘는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러는 거야. 그래서 때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줘야 되나. 반대 방법은 뭐냐면 아까 안정감이라고 그랬잖아요. 엄마가 손잡아주고 아유 어떡하냐 힘들지, 감정이입해주고 동조해주고, 그러면 우리가 이게 두뇌 커플링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걸 통해서도 아이들이 안정감을 굉장히 많이 느낄 수가 있어요. 제가 뭐 이렇게 집중 치료, 재활 치료에 대해서 뭐 그렇게 반대하거나 이것보다는요, 아이 스트레스 쪽으로 이제 많이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중국에서 어떤 그 연구를 했냐면 우리나라처럼 재활 치료를 병원 그 집중 치료를 하는 프로그램을 연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뇌성마비 아이들, 영유아들. 그랬더니 치료실에 들어가기 전에 이 아이들이 코티졸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얼마나 나오는지 침에서 이제 그걸 하고요. 그 다음에 근육 긴장도를 봤어요. 봤는데 정말로 특히 제일 심한 거는 중국의 그 전통적인 치료, 뭐 침 뭐 이런 거는 아이들 코티졸 레벨을 확 올려요. 그리고 이제 물리치료라든지 아이들이 막 싫어하는 것이죠. 코티졸 레벨을 올리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코티졸 레벨이 올라가게 되면 뇌의 그 신경 연결을 줄이기 때문에 아이 뇌가 줄어드는 그런 것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외국에선 대부분의 이제 선진국에서는 이런 것들을 하지를 않고 있고요. 그러니까 아이가 편한 상태에서 해주는 거, 이런 것들,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뇌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제가 막 이렇게 빨리빨리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럼 우리 아이들 뇌가 이렇다고 봤을 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지원을 해줄 수 있을까를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서 이제 얘기했듯이 우리는 아이들의 그 발달 특성을 먼저 알아야 돼요. 아이들마다 뇌 발달하는 특성이 똑같지 않아요. 그래서 일란성 쌍둥이인데 뭘 똑같이 시켰는데 다 조금씩 다르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특성을 먼저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상호작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정서적 안정, 그리고 아까 제가 그러니까 영상에서도 나오고 제가 말씀드렸을 때 계속 같은 것들이 반복이 되면 그 뇌 세포 간에 연결을 하는 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데, 신경이 나가는 것들을 신경팔이 우리가 그 축삭돌기라고 그러는데 반복이 되게 되면
굵어져요. 굵어져서 아까 거기서 초록색으로 나왔었는데 굵어지면서 고속도로를 뚫어주는 거예요. 뇌의 고속도로를 뚫어주는 그런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것들을 아이한테 발달에 도움이 되게 시키게 되면 이 고속도로를 뇌에다 많이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아이 두뇌 발달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뭐 그런 말씀 많이 해요. 어린이집에 가면 일상을 잘 지키고 앉아서 밥 먹는데 집에서는 왜 안 돼요? 왜냐하면 집에서는 그렇게 고속도로를 만들어 주질 않아요. 일과대로 딱딱딱딱 만들어줘서 밥 먹을 때는 앉아서 먹고 뭐 이런 걸 하게 되면 아이가 자동적으로 엄마랑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이렇게 뇌가 조절이 돼서 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안 드렸는데요. 그렇게 통로를 만들게 되면 사실 이 연결망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방이 끼게 돼요. 그래서 허옇게 지방이 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수초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마 병원에서 그런 말씀 들으신 분들 많을 거예요. 백질연화증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뇌 손상이 됐는데 백질연화증이다. 그건 뭐냐면 아까 이 통로가 지방이 낀다 그랬잖아요. 지방으로 감싸게 되는데 안에 끼는 게 아니라 지방으로 그 통로를 감싸게 돼요. 근데 지방은 하얀색이잖아요. 흑백 촬영을 하게 되면 이게 흰색으로 보이게 되죠. 그리고 아까 회질은 뇌세포예요. 뇌세포에 혈액 공급이 많이 되다 보니까 찍으면 회색이 되고. 그래서 백질연화증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많이 연결된 통로가 없다는 소리예요. 우리가 이제 이런 통로를 일상 안에서 얼마나 자주 만들어 주느냐가 사실 아이 발달에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아이 두뇌를 뚜껑을 열어서 그래 요 세포랑 연결해. 그래서 엄마를 봤을 때는 엄마라는 소리를 만드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정말 두뇌를 막 세포끼리 연결을 할 수는 없잖아요. 다 아이가 주도해요. 아이가 스스로 이게 필요하다고 느낀다든지 이게 중요하다고 느낀다든지 이게 재밌다고 느낀다든지 이런 거 아니면 발달상 준비가 돼야지만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지. 우리 마음대로 자 지금부터 크기를 알 거야. 그래서 맨날 컵 쌓기를 시키는 거야. 크기에 다른 컵 쌓기를. 그렇다고 얘가 크기를 아는 건 아니에요. 얘 머릿속에서 크기를 알기 위해서는 경험이 필요한 거야. 아 저거는 내가 잡아봤더니 손을 많이 벌려야 돼. 저건 잡았더니 손을 조금 벌려도 돼. 그러면 조금 벌리는 건 작은 거고 많이 벌리는 건 큰 거라는 개념을 알기 위해서는 얘는 수백 번을 다양한 걸로 그렇게 해봐야지만이 머릿속에 큰 거 작은 거를 알고 큰 거를 밑에 놓고 작은 거를 위에다 놨더니 이게 안 넘어지는구나 또 알게 되는 거죠. 이 경험 없이 그냥 우리가 자 시각적으로 시각을 사용해. 그래서 크다 작다 아무리 시켜도 그냥 그때는 하는 것 같이 반복되니까 수초화가 돼서 하는 것 같이 생각이 수초화가 되면서 반복적으로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개념이 없어지면 그 개념을 모르면 그거 외에 다른 거로는 크다 작다를 모르게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아이가 자기주도적인 활동을 많이 해야지 두뇌가 발달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 전략은 아이 흥미가 어디 있는지 지금 발달이 어느 정도 돼 있는지 그리고 아동 주도를 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아이가 시행착오를 하는 게 굉장히 좋은 건데 우리는 시행착오를 못하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도 시행착오를 해봐야지만이 굉장히 디테일한 걸 많이 배울 수가 있는데 시행착오를 못하게 하면 장난감은 이렇게 가지고 노는 거야. 그래서 그 장난감 방법대로만 가지고 놀아야 되지 다르게 논다 그러면 그거 하면 안 돼. 그게 아니라 얘는 시행착오를 해봐야 되는 거야. 다르게도 놀아봐야지만이 아는 거죠. 장난감은 사실 어른들이 만든 거예요. 애가 만든 거 아니거든요. 어른들이 만들어 놓고 이 장난감은 어떻게 노는 거다 이렇게 규칙까지 다 정해놨어요. 거기에 맞출 필요는 없는 거죠. 사실 이 장난감은 아이가 보는 대로 느끼는 대로 그걸 가지고 놀면서 이제 발달을 하는 게 더 좋은 거고요. 그러니까 많은 걱정하시는 분들 중에 우리 애는 장난감을 절대로 안 가지고 놀아요. 맨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관심이 많아요.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부모는 항상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이고 나랑 이제 나의 모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뭘 하는가가 주 관심인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전화기 항상 들고 있고 아빠가 컴퓨터 앞에 항상 앉아 있으면 그게 주 관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엄마가 밥 먹는 거 뭐 이런 거 만들 때 요리 만들 때 뭐 하는 거 그런 게 관심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아이 발달을 시키기 위해서 엄청 잘 이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전화기에 그 한번 영상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전화기가 아니라 그 우리가 미디어 영상이라든지 소리에 한번 빠져들기 시작하면 뇌는 그렇게 강한 자극을 계속 원하기 때문에 아이가 거기서 빠져나와서 실제 환경 속에서 학습하는 것들이 확 줄게 돼서 우리가 영상을 최대한 줄이자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예, 그리고 아이한테 충분히 반복할 시간을 주고 반응할 시간을 주세요. 그 이제 반복한다는 말은 계속 자기가 해보면서 아까 수초와 그 백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얘가 반복하면서. 어떤 연구에서 아주 옛날 연구인데 엄마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10,000번 정도는 유사한 소리를 내야지만이 엄마라는 말을 한다. 근데 사실 과학적 근거는 없는데 아주 옛날에 그런 연구가 됐었어요. 그 정도로 얘가 어떤 거를 파악을 해서 이게 내게 될 때까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쟤는 너무 반복해요. 저거 말고 다른 거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얘가 반복하는데 이유가 뭔지를 생각해 보시고 거기에 즐거움이 있어서 하는지 나름대로 뭐가 있기 때문에 하는데 그것들을 파악을 하고 그 다음 단계를 생각하셔야 되지 저거 너무 반복해서 안 되겠어요. 다 없애야 되겠어요. 그래서 어떤 집에 가면 아이가 책장만 계속 넘기고 있다고 책을 싹 다 없애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이 얘가 책을 넘기면서 하는 즐거움이 뭐지? 그럼 그 플러스 뭔가 다른 것들을 내가 붙일 수 있는 게 뭐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제 3R을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3R은 뭐냐면 아이랑 상호작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존중하기, 두 번째는 반영하기, 세 번째는 관계 짓기예요. 그래서 respecting, reflecting, relating 그래서 3R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자녀 존중하기는 자녀가 지금 어떤 발달 상태에 있고 얘는 기질적으로 에너지가 많은 아이인지 아니면 얘가 기질적으로 얘는 굉장히 낯가림이 많은 건지 우리도 다 다르잖아요. 이런 것도 아셔야 되고 감각 통합적으로는 어떤지 얘가 고유수용 감각, 정정 감각 뭐 이런 거 여러분이 이제 많이 이제 들어보셨을 거예요. 얘는 많이 움직여야 되는 아이예요. 고유수용 감각이 다른 애들보다 역치가 높다 그러죠. 문지방이 높아서 조금 움직여서 자기는 움직이는 걸 못 느끼기 때문에 많이 움직여야지만이 내 몸이 움직였구나. 그러니까 정신없이 산만스럽고 막 그러는데 이런 애 붙잡아 놓고 앉아 있어. 그리고 뭐 의자에 가둬놓고 앉혀놓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애가 그러면 자기 몸이 못 느끼는 것 때문에 집중을 할 수 없는 건 당연한 거야. 그래서 이런 아이들 특성을 알고 우리가 아이한테 상호작용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영유아기 발달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중심적이에요. 남의 입장을 보기가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자기중심적이라는 거를 이제 아시고 거기에 맞춰서 왜 이걸 못해가 아니라 요거 벗어날 수 있는 방법들 자기중심적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자꾸 남이랑 같이 해보는 것밖에 없어요. 엄마 차례, 네 차례, 아빠 차례, 뭐 누구 차례 이렇게 하는 게 사실 얘 입장에서는 내 중심적인 거에서 탈피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일상적으로 집에서 해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저 훈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훈육이라는 말을 쓰는데 훈육은 복종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최근에 와서 훈육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아이를 지원한다고 얘기를 해요. 훈육은 우리 입장에서 그거 돼 안 돼 요거 해야 돼 뭐 이렇게 정했다면 아이 입장에서 이해를 하고 지금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우리가 얘가 이해를 할 수 있게 지원을 하는 거죠. 그거 뜨거우니까 만지면 안 돼. 하지 마. 뭐 이런 말 엄청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너 말 안 들어. 너 막 그거 그렇게 하면 엄마가 뭐 안 해줄 거야. 저도 그러고 이제 애를 키웠지만은요. 그랬을 때 아이 입장에서는 엄마를 이해하기보다는 왜에 대한 의미가 굉장히 크게 돼요. 우리가 얘가 아직 뭐 애가 어리고 잘 못 알아들어서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모를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은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어떤 복종에 대한 거를 계속 강요되게 되면 아이 두뇌 발달이 굉장히 한계가 있어요. 스스로 이해를 해야 돼요. 못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데 굉장히 이제 그러다 보면 엄마 입장에서도 굉장히 힘들어지고 아빠 입장에서도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거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일과예요. 어떤 규칙이 있다. 내 주변에는 규칙이 있다는 거를 알게 되면 서서히 그 규칙에 맞추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린이집에서는 아이들이 금방금방 규칙을 따라해요. 모든 아이들이 그 규칙 속에 살기 때문에. 그런데 집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규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밥 먹는데 뭐 돌아다니고 먹고 막 그렇다. 근데 먹이는 게 중요하죠. 우리 애 빨리 커야 되는데 조그맣게 태어나서 더 걱정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돌아다니면서 먹이게 되면 얘는 그런 규칙을 못 배우기 때문에 먹는 거는 내가 돌아다니고 엄마가 주는 게 먹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규칙을 정해놓고 밥 먹을 땐 꼭 앉아서 먹는다. 모든 식구가 같이 먹는다. 애만 먹이는 게 아니라 같이 먹는다. 그럼 다른 사람을 보고 규칙을 따르게 되면 이게 훈육보다는 지원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한다든지 뭘 안 치운다. 그랬을 때 막 화가 이만큼 나게 되잖아요. 맨날 다 이렇게 막 던지고 막 그런다. 그랬을 때 얘가 왜 던지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시고 얘가 던지는 걸 통해서 뭐를 느끼는지 어떤 아이들은 막 던져요. 던지는데 감각적으로 느끼는 게 굉장히 많아요. 던져서 소리가 크게 나는 쪽으로 가요. 뭐 이렇게 이불이나 이런 데 절대로 안 던져요. 소리가 콱 난다든지 그리고 던졌을 때 이 관절에 자극을 많이 느끼면 아까 고유 수용 감각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게 더 즐거움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거기다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못하게 한다고 얘가 안 던질 애가 아니니까 다른 방법으로 고유 수용 감각에 자극을 많이 느낄 수 있다든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런 거를 해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던지고 싶으면 저걸 가지고 저기서 던져야 돼. 아니면 화가 나서 던진다 그러면 던지는 외의 방법으로 얘의 화를 보여줄 수 있게. 그러니까 화가 났을 때 자기 조절이 안 돼서 던지는 것도 있지만은 엄마 나 이렇게 화났어. 나 좀 봐. 아빠 나 지금 화났으니까 내 이 그 과잉으로 보여줄게.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 화가 났을 때는 던지는 게 아니라 발을 쿵 굴른다든지 막 인상을 쓴다든지 얘 나름대로 뭐 주먹을 꽉 쥔다든지 이런 표현 얘가 아직 말을 못한다면 그렇게 해서 다른 방법으로 이제 도와주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이의 정서적인 욕구, 막 화가 났을 때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랬을 때 소리 지르지 마. 아무리 얘기를 해도 얘가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는 거야. 표현하는 방법은 그거밖에 모르면. 얘의 그 안고 아까 감정을 관장하는 변형계에 호소를 먼저 하세요. 아, 너 너무 힘들구나. 화나는구나. 엄마가 들어가자 그래서 화나는구나. 선생님이 네 몸 만져서 화나는구나. 얘 감정을 그 변형계를 먼저 호소를 하셔서 그리고 내 감정이 받아들여졌다. 그랬을 때 그 다음에 화나면 요렇게 해를 가르치면 너 하기 싫고 막 그러지. 그러면 엄마가 너 그거 알겠어. 그러면 잠깐 쉬었다 할까? 그러니까 내가 뭔가 막 주장을 하고 부르짖고 있는데 반대쪽에는 들어오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너는 그냥 해야 돼. 복종해야 돼. 이러면 우리도 부글부글 끓겠죠. 그러면 과잉 행동이라든지 스트레스가 점점 많아지면 회피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쌓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뭐 일찍 태어나고 아니면 늦게 태어나고 이거 상관없어요. 모든 사람의 그 뇌의 구조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성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고 아이 존중하는 그런 것들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영하기는 뭐냐면 아이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반영하기 아이 입장에서 생각하는데 우리가 아이들이 이제 그 밑에 그림을 보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아이들이 뭘 붙잡고 처음에 이렇게 두들기는 걸 막 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생각하는 세계, 그러니까 주변의 사물들은 내가 붙잡고 두들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엄마 손도 붙잡고 두들기고 뭐 물체를 붙잡고 두들겼는데 물체의 변화는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달걀을 붙잡고 두들겨 봤더니 변화가 생겨버린 거예요. 세상이. 어머 세상에 이게 왜 가만히 있지 않고 깨져서 뭐 이상한 게 내 손에 묻고 이게 뭐야. 얘는 굉장한 발견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 그런 걸 못하게 해요. 시키는 것만 하게 해요. 그럼 얘가 이 발견을 하면서 뇌에 연결되는 건 엄청난 연결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기회를 주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걸 하면서 뭐를 느끼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관계 짓기, 제가 앞에서 그냥 처음에 이제 그 아이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많이 얘기를 했는데, 그 얘의 감정도 인정해 주시고, 행동 조절하는 거 굉장히 센 거부터 조절하게 하시지 마시고요. 얘가 감당할 수 있는 것부터 이제 조절을 시키는 거. 그러니까 굉장히 아이가 제가 그 움직임에 있어서 너무너무 산만하다 그랬을 때 그 움직임을 조절해 주기 위해서
아이가 할 수 없는 거 이렇게 딱 앉혀놓고 여기 앉아 있어야 돼. 이것보다 그래 네가 충분히 움직이고 난 뒤에 나랑 앉아서 놀기를 하자. 뭐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거 의사소통법도 꼭 말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지 마세요.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들은 표현을 어떻게 할지를 나름대로 방법을 인식하는 게 더 중요해요. 내가 소리를 지르는 것 대신에 엄마가 그 엄마 말을 따라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소리 지르는 것 대신에 내가 다르게 뭐 손짓이라든지 베이비 사인이라든지 이런 걸로도 쉽게 표현할 수 있으면 그런 것도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언어 발달이 너무 느린데 계속 뭐 만 5세가 됐는데도 계속 소리, 그러니까 내병변이 있고 만 5세인데도 계속 이렇게 입을 사용해서 말하는 구화만을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사실 되게 중요한 거는 얘가 의사소통을 어떻게 하느냐를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뭐 간단한 도구를 가지고도 의사소통을 가르칠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지나서 제가 이 책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내 아이를 위한 브레인 코치라는 책인데 이 책에는 이렇게 그림들이 막 나와 있어요. 아이들의 그 눈높이에 맞는 관계짓기를 하는 책인데요. 그림들이 나와 있는데 최근에 나온 책은 저 그림이 없는데 오히려 제가 그 책이 나중에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 지은 책인데요. 책을 가지고 오기는 했는데 그림은 없지만은 보기가 괜찮은 책이 아직도 내 아이를 모른다 이런 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도 보셔도 되고요. 네,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 요거를 한번 스스로 질문을 해보세요.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 언제 웃는지, 어떤 걸 할 때 열심인지, 어떤 활동을 즐기는지, 아이 관심을 끌고 유지하는 건 뭔지를 질문을 해주시고 자기 아이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좀 체크를 해주셔서 아이의 이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사전에 질문을 보내주신 분께 요것만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집안 환경도 한번 보세요. 아이들이 산망스럽거나 학습에 굉장히 도움이 안 되는 건 뭐냐면 시각적인, 청각적인 자극이 많은 환경이에요. 그래서 왼쪽 그림을 보시면 많은 집들이 이렇지는 않겠지만 뭐가 많으면 아이가 집중하고 학습하기가 엄청 어려워요. 그리고 항상 뭐가 있으면 그게 새롭게 안 보이기 때문에 집중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집에 있는 장난감의 수를 확 줄이시고요. 장난감을 줄 때도 통에 넣어서 준다든지 그래서 아이가 자기가 원하는 걸 얘기를 하게 하고 통을 뚜껑을 열고 뭐를 꺼내는 건 시작이고요. 한참 하다가 그 다음에 끝났을 땐 통에 넣고 끝. 이런 과정을 만들어 주시면 아이가 그 자기 스스로 내에서도 이제 정리를 하는 거죠. 어떻게 이 사건들을 볼지, 어떻게 노래를 할지 어린이집 가면 이게 다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이제 그런 자기 주절력이라든지 과정에 대한 이해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해주시면 좋고요. 근데 옆에 집은 아시겠지만 삼둥이네 집입니다. 장난감이 되게 없는 게 굉장히 특징이죠. 장난감이 많다고 애가 많이 배우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 제가 여기서 잠깐 멈추고 강의 질문을 한번 해주시면 강의 중에 질문하시고 싶은 게 있으시면 질문을 먼저 받겠습니다. 아이가 27주 이른둥입니다. 백질연화를 가지고 있는데 대뇌피질과 연관이 있나요? 네, 대뇌피질에 백질연화가 있으면 두뇌 발달에 좀 손상을 입고 태어났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아마 병원에서 대뇌피질이라고 딱 얘기를 하지 않고 보통 그냥 백질연화증이 있어요. 그래서 뇌 손상이 되고 백질연화증이 있어요. 그만큼 이제 뇌 연결이 그만큼 안 됐다는 얘기일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집은 왼쪽 집입니다. 그러면 영아기 안정적 환경을 못 줬으면 끝난 건가요? 아니요,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영아기에 안정기를 못 줬다고 끝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뇌는 죽을 때까지 변합니다. 그래서 특히 영유아기 같은 경우에 아이들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환경을 바꿔주는 것, 환경을 정리해주고 필요한 것들을 아이 발달에 맞는 그 적절한 이제 교구보다 장난감이라든지 사랑과의 관계가
아이 두뇌 발달에 엄청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괜찮습니다. 계속 지금부터라도 하셔도 괜찮고요. 16개월 된 아이고 영아 연축 증세를 보이는데 다른 자극 없이 안아주면 될까요? 그러니까 아이를 제가 못 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힘들겠지만은 아이를 이제 안아주실 때도 뭐 다양한 자극을 주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마 물리치료 선생님한테 물어보시면 다양하게 아이를 안는 방법들을 알려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영아연축 증세를 볼 때 그냥 아이가 가장 편한 자세를 만들어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뭐 어떤 부모님들은 그냥 얘가 가장 편한데 그냥 눕혀놓고 가만히 이제 기다려준다든지, 어떤 부모님 같은 경우, 그러니까 아이마다 반응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직접 이제 다양하게 해보셔야지만 되겠지만은, 어떤 부모님은 가장 좋은 방법으로 아이가 영아 연축할 때 아이 이렇게 배에다 손을, 그러니까 꾹 누르지 않고 손을 대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래서 그런 거 아마 이제 다 이렇게 다양하게 해보시면서 안정감을 주는 게 어떤 건지를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극을 많이 안 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러니까 아이가 스스로 이제 깨어날 때까지. 네. 이것도 스트레스 요인이 될까요? 아이가,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치료실에 가서 굉장히 적응을 잘하고 굉장히 막 잘 놀고 뭐 이런 아이들도 있고요. 어떤 아이는 엄청 이제 반응이 센 아이들도 있고, 이게 뭐 기질적인 것도 있고, 경험에 의해서 누군가 내 몸을 손대는 걸 싫어하는 아이도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하나는,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때 이 스트레스 받는 환경이 지속되지 않고 그 끊어줄 수 있는 대인 관계가 있는 경우에 회복이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가령 이제 아이가 막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막 그랬을 때 매번 울다가 이제 좀 적응이 돼. 대인 관계에서 나 애착 관계에 있는 사람이 옆에 있고 안아주고 말해주고 손잡아주고 이러면, 두뇌 커플링이라는 말씀도 드렸지만은, 커플링이 되면서 스트레스가 굉장히 완화돼요. 그냥 우는 환경에 그냥 방치되지 않는 게 더 좋은 방법이고요. 근데 지금까지 방치됐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아이한테 항상 지금 걷기 시작하고 막 그러면 지나치게 막 걷는 거에 초점을 맞추시지 말고, 걷는 거는 이 아이의 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평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언젠가는 걷겠죠. 언젠가는 걷는데, 이 아이한테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는 막 신체적인 발달, 언어 발달 막 이것만 생각하는데, 앞으로 얘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는 그 마음, 따뜻한 마음이 먼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집에서는 칭찬을 많이 해주시고, 걸을 때 너무 지나치게 치료실처럼 하시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이는 흥미가 제한적이고 좋아하는 노래나 놀이를 반복해서 하려고만 합니다. 반복을 제한하고 새로운 놀이를 전환시키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지켜보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흥미가 굉장히 제한적인 아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계속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걸 계속 반복을 하는 거죠. 그럼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한 거고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얘가 하는 거를 따라 하세요. 같이 하세요. 그래서 얘가 좋아하는 놀이가 자동차 놀이다. 계속 자동차 가지고 논다. 그러면 내가 따라 하는데 나는 더 재밌게 놀아주세요. 아이 입장에서 봤을 때, 왜 엄마 거는 저렇게 빨리 가지? 내 거보다? 아니면 엄마 거는 왜 더 크지? 뭐 이런 거라든지, 엄마 액션이 더 나오지? 이렇게 해서 관심을, 지금 놀고 있는 그 도구 아니면 그 장난감에서 엄마가 들어왔을 때 엄마한테 관심을 좀 보이게 하고요. 그리고 자동차가 그냥 굴러가는 게 아니라 엄마 다리 위로 올라가고, 엄마가 내 등도 올라가고, 엄마 등에다 자동차 굴려보라고 그러고, 뭐 이런 걸 해서 뭔가 얘가 하고 있는 거를 같이, 내가 먼저 그 환경에 들어가서 같이 하면서 변화를 시켜주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거를 준다 그래서 얘가 금방 거기에 따라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31개월 남아입니다. 신생아기에 뇌출혈이 있었고 다행히 흡수되었습니다. 성향이 예민하고 까치발이 있어 물리치료, 감통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언어는 너무 빨라요. 5세 정도 수준이라는데, 네. 잠깐만요.
네, 5세 수준이라고 하는데 신체적 언어적 발달 차이가 매우 커서 걱정입니다. 네, 그 아마 이제 병원에서는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신체 발달이 느린 거는 이제 손상 부분이 운동 중추에 가까웠기 때문에 신체 발달이 더 느리고 다른 부분은 이제 그렇게 손상이 안 됐고 오히려 이제 발달이 많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성향이 예민하고 아마 이제 조산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그 환경에서 이제 두뇌가 컸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요. 물리치료 감통을 하는데 즐겁게 하는 거를 초점을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물리치료 감통할 때도 선생님이 계속 얘한테 말을 해줘서 얘가 잘하고 있는 기능,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얘가 이제 나는 괜찮은 아이야 자존감도 높여주시고요. 그 움직임에 있어서 되게 힘든 면도 얘한테 표현을 하게 하세요. 그걸 그냥 눌러놓지 말고 무조건 걸어야 돼, 무조건 뭐 해야 돼가 아니라 예쁘게 걸어야지 까치발 하지 마 이게 아니라 이제 말로 얘가 표현을 할 수 있으면 까치발 할 때는 기분이 좋아져요. 아니면 그냥 내려놓고 걸으려니까 내가 뭔가 이제 좀 더 자극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뭐 이런 말도 시키시고요. 그렇지만은 까치발 하지 않고 이렇게 걸으면 더 예쁘게 걷는 것 같아요. 네 모습이 어때? 뭐 이런 것도 시키시고요. 그래서 두 영역이 굉장히 차이가 날 때 강점을 이용해서 얘가 지금 이제 다른 걸 하는 거를 보완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게 너무 필요하고요. 먹는 양이 너무 적어서 매번 걱정인데 분유 먹을 시간이 지나도 안 일어나고 계속 잘 때 깨워서 먹이는 게 좋을까요? 그 분유 같은 경우에 지금 몇 개월인지 모르겠지만은 그 시간을 딱 정해놓고 이렇게 육아책에 보면 시간을 정해놓고 분유를 먹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최근 연구, 그러니까 그 책에 나온 연구들은 좀 옛날 연구고요. 최근 연구를 보시면 아이가 먹고 싶을 때 먹는 게 그러니까 가장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어떤 아이는 찔끔 먹고 그래서 먹이는데 1시간이 걸린다? 그러면 얘는 먹는 것보다 에너지 소모하는 게 더 커지는 거야. 그랬을 때 얘가 조금 이제 텀을 조금 더 두고 먹여도 되고요. 그래서 아이마다 되게 다른데 혹시 가능하시면 한국영아발달조기개입협회라는 웹사이트를 치시면 거기에 그 유튜브 왼쪽 제일 위에 홈페이지 왼쪽 제일 위에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거기 치시면 최근에 지은선 교수님이 이유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아이들 이유식에 대해서 그 뭐 분유 먹이는 거에 대해서 이른둥이들. 그래서 그걸 보시면 조금 이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그 시간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아이 욕구에 초점을 맞추는 게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잠자는 게 뇌 발달에 중요하다고 하는데 먹는 게 중요한 건지 자는 것이 중요한 건지 가끔 네, 둘 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잘 먹어야지만이 아이가 발달이 되고요. 잠자면서 뇌가 이제 청소가 되고 정리가 되기 때문에 둘 다 굉장히 중요해서 아마 치료실을 돌아다니면서 차 안에서 먹고 차 안에서 자고 막 이러는데 그랬을 때 아이가 필요한 시간 텀이라든지 충분히 휴식하는 거라든지 이 사이클이 굉장히 좋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안 되게 하시는 게 아이 발달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고양이 잠자는 아이들 있잖아. 차에서 20분 자고 땡. 그리고 또 졸려하고 막 이런 아이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충분히 낮잠 자는 아이 2돌 전까지는 충분히 낮잠 자는 시간들이 보장이 돼야지만이 아이가 발달을 잘 할 수가 있어요. 낮잠 잔다는 건 뭐냐면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자극, 뇌가 굉장히 많이 시냅스 연결을 엄청 많이 한다고 그랬죠. 2세까지 성인의 2배를 연결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뇌 사용을 하는 것들이 엄청 피곤한 일이기 때문에 아이가 충분한 휴식이 돼야 됩니다. 네. 먹는 거, 만지는 거, 눈 맞춤 등 여러 가지로 이유 없는 어려움 계속되는데 성인이 되면 나아질까요? 기다리면 발달이 따라잡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기다리지 마세요. 절대로. 지금 발달이 느리다고 생각을 하시면 정확하게 평가를 받으세요. 그리고 지금 도와주세요. 아이가 기다려서 나아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경우에 우리는 시간 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다리지 말아주세요. 또 하나, 기다려서 아이가 나아질 수 있는데 지금 해줬다고 그래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필요한 건 꼭 해주세요. 그리고 이른둥이 가정에서 특별히 더 부모가 신경 써 발달 체크를 할 부분이 있는 게
있을까요? 발달 체크를 너무 자주 하지 마세요. 그러면 스트레스가 팍팍 쌓여요. 우리 아이가 좀 느릴 수도 있는데 자꾸 비교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시지 말고 또 하나는 그 비전형적인 발달이 있는지를 보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발달에서 느린 거랑 그 다음에 전형적인 발달 말고 비전형적인 발달은 뭐냐면 얘가 언어 발달을 하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단계를 쭉 말을 하면 얘는 언어 발달을 해서 특정한 소리라든지 아니면 특정한 그 말이라든지 그 음악적인 소리라든지 뭐 이런 걸 굉장히 빨리 듣고 반복 사용하는데 그렇지 않는 부분은 느리다. 이건 비전형적인 거거든요. 운동 발달에서도 마찬가지죠. 비전형적인 얘가 뻗침이 너무 심해요. 그런데 뭐 앉아 있기도 하고 뭐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비전형적인 뻗침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비전형성이 있는가도 보시고요. 근데 너무 자주 이제 비교를 하시지 말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발달이 느린 아이들은 훈육에 있어서 일반 아동과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저는 느리지만 각 발달에 맞춰 똑같이 적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무엇이 옳을까요?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훈육이라는 거는 우리가 아이한테 복종을 요구를 하지만은 지원이라고 아이에 맞추고 하는 그 부분을 지금 여기 말씀하신 분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네발기기 하지 않고 앉아서 앉은 자세로 이동하는데 네발기기 자세를 만들어주면 싫어요. 이런 경우는 계속 네발기기를 해줘야 나요. 제가 물리치료사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고요. 근데 네발기기 안 하고 바로 이제 서서 가는 아이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른 케이스가 있으니까 물리치료사랑 다시 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먹는 약이 적어요. 그러다 보니 또래보다 키가 작아 많이 속상하는데 느끼는 아이입니다. 식사량을 어떻게 늘릴 수 있나요? 칼로리 높여주는 음식들이 상당히 많아요. 아이들이 먹는 양은 적어도 칼로리를 높여주는 방법들 이런 것들도 같이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로메 재활센터 작업치료사 박태혁이라고 합니다. 그 앞에서 팀장님께서 소개해 주셨는데 아빠표 놀이, 엄마표 놀이라고 처음엔 준비하려고 하였으나 근데 처음에 강의를 받았을 때 어머님들께서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병원에서 치료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신다. 그리고 제가 10년차 이상으로 치료해서 병원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이른둥이 아이들을 만났을 때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할까라고 했을 때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어머님들의 한 개라도 아이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활동을 알려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오늘은 아빠표 놀이, 엄마표 놀이보다는 이른동이 아동에게 도움되는 활동과 놀이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안내드렸던 놀이도 설명을 드리지만 활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는 점 이해하시고 강의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의를 앞서 어머님 여기에 참석하시는 어머님들한테 정말 감사하고 대단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 육아하기도 정말 힘든데 아이들을 좀 더 좋은 길로 인도하고자 아니면 아이들을 더 위해서 이런 시간을 내서 이렇게 육아도 힘든데 강의를 이렇게 보신다는 것만으로도 참 대단하신 것 같고 늘 응원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안 넘어가는데요? 네, 넘어갔습니다. 자, 강의 목차입니다. 보시면 이른동이 아동들의 어머니 다 아시는 특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아동 재활은 왜 중요한가? 앞에 센터장님이 강의하셨던 부분에서 나왔던 부분이겠지만 제가 간단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아이동들에게 도움되는 활동이 무엇일까? 그러면 그 활동을 어떻게 놀이로 녹여낼 수 있을까? 라고 해서 네 번째로 그렇게 하고 저도 마지막에는 어머님들이 사전에 질문을 주신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줌으로 하고 있으니까 어머님들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내용을 즉각적으로 여기 채팅을 통해서 소통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주시면 제가 한정된 시간 안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익숙치가 않아가지고요. 자, 첫 번째입니다. 이른동이 아동도의 특징인데요. 우리 아이들은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세상에 좀 일찍 나왔는데 엄마를 좀 빨리 보고 싶어서 그런지 아니면 세상을 좀 더 빨리 알고 싶어서 그런지 우리 아이들은 좀 엄마 아빠에게 일찍 왔었습니다. 근데 우리 조산의 기준은 임신 37주 이전에 분만한 경우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WHO 전 세계적으로 10% 이상이 현재 10% 이상이 태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10%가 안 됐는데 삼성병원 기준으로는 현재 10명 중에 1명꼴은 조산을 태어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표는 다 어머님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긴 하지만 지금 다양한 합병증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래서 미숙아 망막증 아니면 청각적인 문제 아니면 괴사성 장염 같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밥을 먹을 때 가장 힘든 건 이제 밥을 잘 먹여놨는데 이제 역류하는 위식도 역류증을 많이 갖고 있고요. 그리고 내실내 출혈을 갖고 있어서 운동장애나 다양한 장애를 갖고 있고, 그리고 아까 전에 질문했던 뇌실주의 백질 영양증 PVL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많이 갖고 있고, 좀 더 추가로 설명하면 PVL을 갖고 있는 친구들은 나중에 추후에 이제 운동장애도 갖고 있지만 시지각적인 부분에서도 좀 문제를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시저라고 해서 경기 일어나는 아이들도 있고, 그다음 만성 폐질환, 그다음에 모흑과 섬액입니다. 조산을 한다고 해서 이 증상이 모두 나타나는 건 아니고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른동이 아이들의 재활이 왜 중요할까라는 걸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아까 전에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우리 아이들은 다양한 합병증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엄마 뱃속에서 충분히 성장을 좀 더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좀 세상이 궁금해서 더 빨리 나온 케이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 뱃속에서 좀 성장을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뇌성마비나 아니면 발달지연 및 행동장애 등 같은 게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좀 높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좀 더 빨리 좀 치료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기에 문제를 파악하여 치료를 진행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조기에 적절한 감각 정보나 운동 경험은 뇌 성순을 증진시켜서 발달을 증가하고 아이 인격적, 상호관계적 발달을 향상시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조산 아이들은 좀 더 빨리 태어났는데 성장하다 보면 노멀 디벨롭먼트에 가는 정상 발달 그래프보다 좀 격차가 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격차가 나는 거를 나중에 좋아질 거야 해서 격차 따라가는 아이들이 분명히 있지만 격차가 좋아질 거야 하다가 저 격차가 더 벌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산 있는 친구들이 약간 발달 지연을 보인다 싶으시면 빨리 조기에 치료를 해서 노멀 디벨롭먼트 같이 따라갈 수 있도록 치료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네. 그리고 발달장애 조기 진단을 위한 지표가 있거든요. 의사 선생님들은 쓰시는 지표인데 제가 한번 갖고 왔습니다. 한번 보시면 의사 선생님들 중에 소아과에서 정사준 의사 선생님이 만드신 표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던 3, 6, 9, 12개월이 아니라 4, 7, 10, 18개월 쪽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의사분들은 이제 다양한 평가를 하지만 엄마들하고 만났을 때 이 표를 한번 보고 이 아이가 기준으로 이 개월 때 옆에 있는 부분들이 나오지 않는다 싶으면 발달 지연이 있으니 한번 치료를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권하고 있고요. 간단하게 7개월을 먼저 보면 이 친구가 잘 앉을 수 있는지, 우리가 인디펜던트 시팅, 독립적인 앉기가 가능한다는 것은 6개월부터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7개월쯤은 분명히 시팅이 가능해야겠죠. 그리고 라이팅 리액션이라고 해서 내가 오른쪽으로 왔을 때 자기의 헤드를 중심을 잡아갈 수 있는 게 라이팅 리액션이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미드라인 오리엔테이션, 중심선이 있는지 체중에 대한 체중의 변화에 대해서 자기가 인식하고 균형을 잡을 수 있는지가 이제 7개월 이후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잡을 수 있는지 그래프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태어가, 감가가 하고 이름 불렀을 때 아니면 무슨 쿵 소리가 났을 때 깜짝 놀라거나 뒤를 돌아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표를 보시면서
만약에 지금 치료를 안 받고 있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주변에 이른동이 아이들이 있다면 이 표를 한번 보시고 내 아동이 여기에 좀 잘 안 따라가고 있는 것 같다 하면 병원에 한번 방문해 봐서 치료를 진행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또 추가로 한 개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어머님 치료를 하다 보면 어머님들께서 재활을 되게 많이 무서워하세요. 왜냐하면 재활이라는 게 이 아이한테 뭔가 꼬리표를 남기는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말씀하세요. 그렇지만 그 앞에 여기 나와 있듯이 아이들은 좀 빨리 더 치료할 수 있도록 빨리 치료해야 좀 더 빨리 회복을 할 수 있거든요. 뇌 가성으로 인해서. 그래서 어머님들이 이 재활을 받게 되면 평생 받을 수도 있지만 이 아이가 성장하는 데서 약간 서포트하는 쪽으로 접근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치료를 하다 보면 금방 노멀 디벨롭먼트 같이 가서 종결하는 경우도 있으니 너무 재활에 대해서 거부감이나 무서워하지 않으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죄송합니다. 목 감기가 걸렸나 봐요. 네, 목이 좀 그래서 목소리가 좋지 않은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임상에서 느꼈을 때 어떤 것들이 가장 중요할까? 우리 이른동이 친구들한테 어떤 부분이 좀 좋으면 발달한테 더 좋을까? 어떤 게 키포인트일까? 라고 하면 오늘은 네 가지를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신생아의 생리적 굴곡 자세입니다. 밑에 그림에 나오면 알겠지만 아이들이 태어나면 이렇게 늘 헤드는 내려가 있고 늘 굴곡된 자세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든 펴려고 해도 이 친구들은 늘 굴곡돼 있어요. 왜냐하면 엄마 자궁에서 이 친구들이 늘 이렇게 구부정한 자세로 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발달에 되게 중요한데요. 엄마 31주쯤 되면 아이는 엄마 배에서 많이 움직입니다. 엄마 배를 밀어보기도 하고 발로 차보기도 하고 이러면 태동이 많이 일어나죠. 엄마분들은 되게 그게 많이 불편해하시고 아이가 잘 논다고 생각하시고 그런데 이거에는 발달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중심에서 손을 뻗었을 때 다시 중심으로 돌아오죠. 발을 뻗었을 때 다시 중심으로 돌아오죠. 이런 움직임을 반복하면서 이 친구는 엄마 배에서 자기의 중심이 여기구나 라는 걸 배웁니다. 그렇지만 우리 이른동이나 조산 친구들은 이러한 경험들을 할 때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일찍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움직임이 있지 못했고 그 다음에 중심선에 대한 개념도 완벽하지 못한 상태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친구들은 밑에 있는 그림처럼 노멀 풀텀으로 태어났던 아이들에 비해서 되게 많이 이렇게 퍼져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겠죠.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 가장 중요한 건 미드라인 오리엔테이션, 신체의 중심적인 개념을 알려줘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심을 알려줘야 머리와 신체 정렬을 맞추도록 잘 연결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중심이 있어야, 기준이 있어야, 그 다음에 신체 지각이나 다양한 것들이 발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이제 아이들하고 활동할 때 중요한 거는 신체 발달 순서가 있는데요. 머리에서부터 발끝으로 발달하고요. 그 다음에 몸 쪽에서부터 바깥쪽으로 발달합니다. 어떤 말이냐면 우리 아이가 먼저 3개월 때 고개 조절하고 그 다음에 앉고 그 다음에 내발기기로 기고 그 다음에 서죠. 그러니까 발달 순서는 머리 쪽에서부터 다리 쪽으로 가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몸 쪽에서 바깥쪽이라는 거는 아이가 누워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점점 이제 플렉서머스에 있는 이제 구핀근이나 뒤에 있는 뻗친근들이 많이 같이 발달을 하고 그 다음에 점점점 손끝으로 발달해서 손을 많이 사용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순서를 잘 알고 있어야 아이들한테 어떤 활동을 줄지 잘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미드라인 오리엔테이션 증진할 수 있는 활동은 무엇일까? 라고 했는데 우리 이른동이 아이들은 좀 많이 퍼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렇게 퍼져 있는 대로 두시지 말고 꼭 천으로 감싸줘서 엄마 자궁처럼 좀 중심선을 좀 만들어주기 위해서 계속 중심으로 모아주는 활동들을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는 분당 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에서 신생아 운동치료 교육 자료인데요. 가서 들어가 보면 되게 자세히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수건을 껴서 이 친구랑 어떤 자세를 주고 놀이를 진행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 아이들이 내발기 자세 때는 어떻게 서포트를 해야 하는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시간상 그걸 다 말씀 못 드리고 요게 들어가서 보시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그림은 어렸을 때 많이 아이들한테 사주는 장난감이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친구한테 겨드랑이 옆에다가 겨드랑이 옆에다가 수건을 넣어서 좀 오므릴 수 있는 자세를 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 중심에다가 장난감을 준다는 걸 표현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아이들이 장난감에 흥미가 없다면 엄마나 아빠랑 마주보고 하는 활동도 되게 좋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아이들한테 미드라인 중심선을 알려줄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점점점 아이들과 발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감각처리 능력이 문제가 있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각처리 능력은 무엇일까 이렇게 보면, 임신 기간 동안 자궁에서 태하는 감각 능력 발달은 감각 자극의 양과 형태, 지속 시간이 조절되었는데, 조산에 의해서 촉각, 전정감각, 고유감각, 후각, 청각, 시각 같은 다양한 감각들이 패턴이 급전적으로 변화하게 된다. 어떤 말이냐면 좀 어렵죠.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엄마의 자궁 안에서는 모든 게 다 너무 편안하고 좋았어요. 다 조절됐어요. 왜냐하면 엄마 안에서 엄마가 잘 때는 이제 자기도 편하게 잘 수 있고, 그리고 소리 같은 것도 엄마의 배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그 큰 소리도 안 들어오고, 그리고 엄마 체온 때문에 더 따뜻하고 체온도 조절되는데, 근데 이제 좀 조산을 하게 되면 아이들은 좀 너무 일찍 태어나는 경우에는 이제 NICU에 가게 되죠. NICU에 경험하시는 어머님들이 많이 계실 텐데, NICU를 보면은 일단 낮과 밤이 없죠. 그래서 늘 밝혀 있죠. 그리고 간호사 선생님들이 늘 왔다 갔다 하면서 소음이 들어가고, 그리고 자기가 원치 않는데도 간호사 선생님들의 손이 들어가거나 치료사 선생님들의 손이 들어가죠. 그리고 서바이벌을 하기 위해서라지만 좀 여러 가지 바늘들도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촉각이 더 예민한 친구들인데, 촉각이 완벽하지는 않은데 이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좀 NICU에서 다양한 아이가 경험하지 말아야 할 다양한 그런 감각들이 주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많이 예민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조산 친구들은 만나보면 되게 모든 것들이 예민하죠. 까칠하고 예민하고, 그리고 보시면 이제 주로 감각 문제를 봤을 때 세 가지로 좀 보이는데요. 첫 번째는 예민한 촉각,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강 감각의 문제로 인해 섭식이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수면에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민한 촉각 중재 활동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제 촉각으로 인해서 먼저 태어나서 촉각으로 인해서 환경을 알게 되는데, 촉각이 예민해져 있다 보니까 환경을 알아가는데 되게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이것도 해보자, 저것도 해보자 라고 했을 때 아이는 늘 거부를 합니다. 그럼 아이들은 환경을 알아가면서 성장하고 인지도 발달하고 해야 하는데, 자꾸 감각 때문에 자꾸 차단하게 되다 보면 발달이 점점점 지연이 될 수 있겠죠. 받아들이는 양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촉각적으로 중재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첫 번째로는 아동이 싫어하는 것을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아동이 어떤 감각을 싫어하는지, 촉각 중에서도 뭐 까칠한 걸 싫어하는 건지, 아니면 몰카한 걸 싫어하는 건지, 아니면 끈적거리는 거를 싫어하는 건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엄마 아빠가 잘 파악을 하셔야 그거를 좀 제외하거나 아니면 다른 것도 응용을 할 수 있도록 엄마 아빠가 잘 파악을 하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동이 사전에 예측할 수 있게 접근을 해야 합니다. 어떤 말이냐면 아이한테 먼저 씻고 나오면 로션을 하잖아요. 근데 로션 자체가 끈적거리거나 싫어해서 아이들이 거부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로션을 강제적으로 막 급하다 보니까 바르지 마시고, 그러면 아이들은 더 힘들거든요. 그래서 먼저 로션을 아이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바를 거야. 눈으로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에 엄마가 먼저 발라서 이거 괜찮아. 엄마도 발라봐. 엄마도 발라줘. 하면서 아이가 직접 스스로 참여할 수 있게 차근차근 접근할 수 있도록 주면은 아이도 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게 되면 아이가 촉각이 이제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치료실에서 많이 하는 방법인데요. 감각적으로 좀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예민한 촉각 리세터 수용체들을 둔감하게 만들어주는 방법입니다. 둔감하게 해주는 거는 디프레셔, 깊은 압각을 주게 되면 이런 촉각에 대한 수용체들이 많이 둔감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윌버거가 만든 프로토콜 솔이 있습니다. 윌버거 프로토콜 솔이라는 거는 이렇게 뾰족뾰족 그림에처럼 나온 저런 작은 솔인데요. 그 솔을 몸 신체 전체로 마사지를 주는 겁니다. 이렇게 되게 딥한 상태로 이렇게 문질러 주는 건데, 이걸 하게 되면 신체 전체에 있는 촉각에 있는 수용체가 둔감해집니다. 근데 이제 2시간 정도 간다고 해요. 그래서 FM대로 윌버거 프로토콜을 하려면 2시간마다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이거를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면 2시간씩마다 하기가 너무 힘든데 이걸 정말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은 이 2시간 때문에 힘들어서 안 하는 것보다 이 아이한테 하루에 한 번이라도 이 촉각 둔감하게 하는 활동이 경험을 주는 것만이라도 시간을 지키는 것보다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어머님이 생각나실 때마다 아니면 아이랑 시간을 정해서 한번 횟수를 점점 늘려나가면서 진행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예민한 촉각 리세터들을 중재하는 방법은 이 바이브레이션, 진동 감각은 수용체들을 되게 둔감하게 시킵니다. 그래서 바이브레이션 인형도 있고 바이브레이션 마사지도 있고 다양하게 그렇게 치료실 접근하시는 걸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탈감각화라는 거는 이 아이가 예민해져 있는 상태인데 계단식으로 조금씩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아이가 처음에는 익숙해하는 게 솜이라면 솜으로 먼저 접근하고 그 다음에 면으로 접근하고 그 다음에 천으로 접근하고 그 다음에 점점 이 감각을 좀 더 부드러운 거에서 까칠한 거, 딱딱한 거에서 말랑한 거, 그런 걸로 이제 점점 접근을 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규칙적으로 접근을 해야 합니다. 그림을 보면 이 아이들이 공을 가지고 짐볼 가지고 엄마랑 이렇게 두드리는 놀이를 하고 있어요. 두드리는 놀이를 해도 되고 아니면 짐볼 가지고 아이랑 마사지 하듯이 누르는 활동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 아이들이 이제 샌드위치 놀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빠, 엄마, 아니면 자녀, 아니면 형제, 자매가 있으면 형제, 자매도 같이 입으로 해서 같이 눌러주는 그런 활동을 하게 되면 이런 신체 전체적으로 촉각들이 둔감해질 수도 있고요. 마지막은 이제 촉각적인 놀이인데 마카로니예요. 치료실에서도 많이 쓰긴 하지만 마카로니 아니면 편백나무 아니면 좀 콩 같은 걸 가지고 아이들이 이렇게 모래놀이처럼 접근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섭식이 어려운 친구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섭식이 어려운 친구들을 어떻게 중재를 해야 할까 이렇게 보면은 주로 많이 하는 게 구강 자극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현재까지 사용되고 조산아동의 초기 구강 시기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산 아이들은 좀 빨리 체중이 늘어야 하잖아요. 체중도 적게 태어났기 때문에 좀 많이 먹어야 하고 빨리 성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다양한 고칼로리의 분유가 있고 아니면 다양한
시기를 여러 번을 준다든지 방법이 있을 텐데, 우리 친구들이 구강 방어가 있는 친구들은 그거를 먹는 것조차 거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학병원에서 NICU에서 경험했던 어머님들은 아시겠지만 치료사 분들이 직접 NICU에 내려와서 아이들한테 구강 마사지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 물리치료사 선생님들이 아이 신체가 전체적으로 촉각이 예민하기 때문에 아니면 신체 마사지를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논문에서는 간호사 선생님들이 이 아이들의 체중을 늘리기 위해서 신체 마사지를 해서 체중을 늘린다는 그런 논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특히 조산 아이들한테 구강으로 시기한다는 건 정말 중요한데, 제가 연화치료를 하면서 조산에 경험해봤던 아이들도 힘들게 먹였지만 다시 토를 하는 아이들도 많았고요. 그리고 먹이는 데까지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 구강 문제가 있다면 구강을 자극을 후 이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분유를 먹을 수 있도록, 이유식을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중재를 합니다. 그랬을 때 체중이 구강 자극 후 이제 시기를 하다 보면, 이제 중재를 하다 보면 체중이 증가했고 먹는 우유량이 증가되고 그 먹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게 됐죠. 빨리 먹게 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강을 자극할 땐 구강 밖을 먼저 자극을 해주고 구강 안을 자극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음식에 대해서 거부감을 좀 줄이고 즐거움을 알려줘야 합니다. 원래 아이들은 이제 음식 가지고 막 바닥에 묻혀놓고 촉각놀이도 하고 얼굴에도 묻히고 막 되게 지저분하게 놀잖아요. 근데 밥 먹일 때 재미가 없으면 이 친구들도 늘 거부하고 지금 밥 먹는 활동들이 너무 싫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활동은 즐거운 거야, 밥 먹는 건 즐거운 거야 라고 알려주시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옆에 사진들을 보면은 치발기죠. 그 치발기도 다양한 촉각 자극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모양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쓰는 바나나 모양도 있고 되게 오돌토돌한 모양도 있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게 이제 치료 도구인데요. 진동기를 줄 수 있는 스틱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겠지만 진동 감각을 이용해서 촉각 리셉터를 둔감하게 시켜준다고 했죠. 그래서 저 진동기를 가지고 아이의 구강을 자극시켜 줄 수 있는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강 자극 프로그램인데 제가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잠시만요. 제가 아동이 옆에 있으면 보여드리고 싶은데 현재 아동이 없고 제가 마스크를 벗고 하면 되는데 이제 실내다 보니까 좀 마스크를 벗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우미를 데리고 왔어요. 우리 콩순이 아기 하마예요. 장난감 많이 보셨죠? 콩순이 영상에서 많이 보셨는데, 자, 첫 번째 제가 순서를 좀 앞에 PPT를 보시면 1번부터 1, 2, 3, 4, 5, 6, 7, 8, 9 이렇게까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밖에서부터 먼저 자극을 해야 한댔죠. 그래서 먼저 뺨을 먼저 자극을 합니다. 아이랑 마주봤다고 생각했을 때 먼저 어디서부터 주면 코에서부터 이 콧볼 옆에서부터 아래로 C자 모양으로 이렇게 쭉 내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쭉 내려주고 옆에도 쭉 내려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아이들이 예민하다 보니까 주로 치료실에는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폴리글러브나 실리콘을 끼고 하는데 이 자체도 아이들이 예민하면 거부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손을 깨끗하게 씻고 그 다음에 맨손으로 접근하는 게 되게 좋습니다. 예민한 친구들이라면. 그리고 이 자극을 줄 때는 어머님들이 아이가 다칠까봐 되게 라이트 터치를 해요. 라이트 터치를 하게 되면 그 촉각 수용체를 더 자극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민한 친구한테 라이트 터치를 하게 되면 아이들은 더 싫어하겠죠. 더 예민해지겠죠. 그래서 아이들이 거부하지 않을 정도로 너무 딥하진 않지만 이렇게 꾹 눌러주면서 자극을 줘야 합니다. 지금 프로그램은 다 꾹 눌러주면서 자극을 준다고 생각을 하면 되시고, 아이가 거부하신다고 하면은 억지로 하지 마세요.
아이한테 좋은 경험을 줘야 하는데 아이가 울면서도 이걸 해야 돼. 너가 많이 먹어야 하지 않겠어? 하면서 이렇게 자극을 세게 주다 보면 아이는 엄마랑 하는 이 구강 자극에 대해서 더 싫어하고 밥을 더 거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랑 즐겁게 자극을 하려면 저희들은 노래를 불러주면서 합니다. 그래서 뭐 둥글게 둥글게라든가 아니면 아이가 좋아하는 곰새마리를 불러주면서 한다든지 그리고 아니면 좀 맛을 느끼면서 단맛을 주려고 하면 구강 안에서 할 때는 뭐 오렌지 주스를 찍어서 준다든지 딸기잼을 쪄서 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좀 아이가 즐겁게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네, 그래서 자세히 좀 설명드리면 첫 번째는 뺨을 이렇게 자극을 좀 주고요. 뭐 횟수나 그런 거는 정해져 있는데 어머님들이 어려우시다면 한 1분 정도 가량 이렇게 주시고 아니면 어렵다면 처음에 할 때는 한 30초 정도 가량 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윗입술을 갑니다. 윗입술을 가는데 이 검지손가락이나 엄지손가락 아이랑 마주보고 이렇게 주는 건데 이 꼬리에서부터 둥글게 둥글게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자극을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심으로 와서 다시 꼬리까지. 그래서 동글게 동글게 하는 거는 중심에서부터 바깥쪽으로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자극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꼬리에서부터 점점 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랫입술도 점점 이렇게 둥글게 자극을 주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윗입술과 아랫입술을 커브를 준다고 하는데 이제 마주 보시고 이렇게 주로는 엄지손가락 중간에 두고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쭉 밑으로 내려줍니다. 아랫입술도 중간에서부터 바깥쪽으로. 왜냐하면 입 둘레근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근육들을 자극을 시켜주기 위해서 하기도 하지만 이 아이들이 지금 구강 전체적으로 예민하니까 촉각에 있는 리셉터들도 둔감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극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다섯 번째는 입 안쪽으로 가겠죠. 입 안쪽에서 첫 번째는 잇몸을 먼저 자극을 주는데요. 우리 잇몸에 보면 이게 빨간색 있는 부분 그 잇몸이에요. 그래서 윗잇몸하고 아랫잇몸을 할 건데 중심에서부터 바깥쪽으로 이거 할 때도 딥하게 주셔야 돼요. 아이가 다칠까봐 라이트를 하시면 안 되고요. 라이트 터치로 하시면 안 되고 건이 있으니 이 건 마사지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쭉 안쪽으로 갔다가 다시 중심으로 돌아왔다가 반대쪽도 쭉 내려갔다가 다시 중심으로 돌아오는 이렇게 이게 한번 해서 이거 30초 정도 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아래 건도 똑같습니다. 중심에서부터 안쪽으로 가고 다시 중심으로 돌아와서 반대쪽도 주고 여러 가지 테크니션이 있는데 우리가 이 하는 건 마사지는 입안 전체가 이 건 마사지를 하게 되면 입안 전체가 좀 둔감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 마사지를 좀 주고 그 다음에 이제 5번까지 했으니까 6번은 뺨을 좀 자극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원래 성인이나 좀 아이들한테는 뺨을 잡고 이렇게 늘려주면서 볼근을 자극시켜주는데 이 아이들한테는 너무 힘드니까 그냥 아이한테 바깥쪽으로 꾹 눌러서 늘려놓고 다시 바깥손으로는 꾹 안으로 집어넣어주는 이렇게 늘렸다가 넣어주고 늘렸다가 넣어주고 하면서 이제 볼 안쪽에 있는 촉각들이 구강 자극들이 둔감하게 할 수 있는 활동들이고요. 반대쪽도 밀었다가 했다가 우리가 이렇게 집게 손을 해가지고 입으로 넣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꾹 눌렀다가 이렇게 자극을 주고요. 7번은 혀입니다. 그래서 혀도 많이 예민하거든요. 아이들이 예민해서 개그 리플렉스 이게 우엑 하는 반응들이 구토 반사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때 일어나면 스탑 해주세요. 거기는 괜히 자극을 했다가 더 예민해질 수가 있고 지금까지 먹었던 걸 다시 또 토해낼 수가 있어요. 얼마나 힘들게 아이한테 먹이셨어요. 근데 그거를 다시 토해내면 안 되기 때문에 자극을 개그 리플렉스가 나오면 스탑하고 좀 쉬었다가 다시 진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혀 쪽도 이 바깥쪽에 있는 혀를 반대쪽으로 이렇게 밀어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음에 반대쪽 혀도 하나, 둘, 셋, 넷. 혀는 밀어주는 방향의 근육이 자극되는 게 아니라 반대쪽에 있는 근육이 더 자극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혀도 양쪽으로서 자극을 줘야 하고요. 그 다음에 혀도 위에서부터 마지막으로
위에서 아래로 자극을 줘야 이렇게 하면 이게 한 번 하는데 이제 거의 뭐 한 8분, 10분 정도 진행을 해주시면 구강이 많이 예민해지는 게 둔감해지면서 이 활동을 하고 이제 가장 이상적인 건 이 활동을 하고 아이한테 그 다음에 식이를 진행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평소보다 훨씬 더 잘 먹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그리고 수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감각 처리가 어렵다 보면 이 수면하는데도 많이 어려움을 겪는데요. 여기 PPT를 보시면 NICU의 환경과 수면과 기상 패턴이 조직화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빛도 늘 켜져 있고 소리도 나고 그리고 낮과 밤 주기가 형성되지가 않으면 지나친 감각 자극들이 제공되어 유희적 상호작용이 어렵습니다.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동들이 엄마 뱃속에 있으면서 이런 그 각성이라고 하죠.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아이들이 조절이 되는 시기가 이제 100일의 기적이라고 하죠. 100일 엄마들이 이제 100일 동안 아이들이 늘 낮밤이 바뀌고 맨날 새벽에 깨고 그렇지만 100일 딱 되면 아이들이 낮에는 깨 있고 밤에는 잠을 쭉 자요. 통잠을 자요. 그래서 엄마 아빠들도 이제 살 수가 있는데 이 각성이 조절되지 않는 친구들 각성이라는 거는 내가 다운시켜야 할 때 잠을 자야 하고 잠을 자야 할 때는 각성을 낮춰야 하고 아니면 활동할 땐 각성을 올려야 하는데 그러한 각성 리듬들이 자야 할 때 각성이 올라가고 놀아야 할 때 각성이 떨어지고 뭐 이런 불규칙적인 것들이 각성 조절이 안 된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각성 조절을 잘해야 우리 아이들이 좀 잠을 밤에 잘 잘 수 있고 엄마 아빠도 좀 편하게 잠을 잘 주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각성을 조절할 수 있는 활동들을 설명을 드리면 다양한 신체 놀이 활동이랑 촉각 놀이 활동을 해야 합니다. 이 각성은 촉각하고 되게 많은 연결이 있어요. 촉각으로 인해서 안정감을 느끼면서 그러한 감각들이 들어가면서 이 각성 리듬이 되게 안정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겠지만 PPT에 나와 있겠지만 아이들하고 이런 촉각 활동들 되게 좋고요. 그 다음에 놀이터에서 신체적인 활동들을 하게 되면 각성 조절하는 데도 많이 좋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더 말씀드리면 이 불기 활동들 우리 아이들 어머님 아이들 중에서 불기가 가는 친구들은 이제 불기 활동을 하게 되면 이 각성에 많은 도움을 주니까 보면 이제 물감을 놓고 불기를 한다든지 우리가 간단한 비눗방울 불기도 해줬고 아니면은 물이랑 퐁퐁이랑 같이 넣어서 보글보글해서 화산을 만들어 본다든지 그런 활동을 하면 아이들한테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면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은 늘 패턴화를 좀 만들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 자는 시간이 불규칙하게 되면 이 각성도 어려운 친구들인데도 수면 패턴화가 안 되면 시간이 정확하지가 않으면 이 친구들도 더 자는 게 더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늘 잠자는 환경이나 시간 같은 거를 엄마 아빠가 명확하게 만들어 주셔야 아이들이 자는 환경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 강의는 이제 거의 다 끝났는데 중요 포인트를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이른둥이 친구들은 너무 세상을 좀 빨리 나오고 궁금해서 좀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좀 일찍 나왔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외부에서 있는 환경들이 아이들이 너무 많이 힘들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절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촉각적인 부분들이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 촉각적인 감각 처리적인 부분에서는 특히 촉각 감각이 예민하다. 그 다음에 구강시계한테 문제가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수명에 어려움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얘기했던 말씀을 드렸던 활동들을 진행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운동적인 부분에서는 아이들이 미드라인 오리엔테이션을 만들어주는 게 이 아이의 운동 발달에 큰 많이 도움이 된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강의가 많이 제가 목소리가 많이 안 좋아서 좀 듣기 불편하셨는데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Q&A를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허용된 시간 안에서 어머님들이 제 강의를 듣고 아니면은 지금 치료를 하는 데에서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시다면
채팅장이나 아니면 저희 팀장님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한번 듣고 가능한 제가 아는 선에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전에 들어왔던 질문들을 먼저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어머님들이 채팅방으로 주는 거를 주시면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네. 그러면 먼저 사전에 주셨던 질문들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머님들이 이제 아이가 첫 아이시나 봐요. 그래서 아이와 어떻게 놀아줘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랬을 때 되게 포괄적인 질문이죠. 그래서 제가 그렇다면 0세에서부터 몇 세까지의 놀이표를 알려드리고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요즘에는 참 좋은 어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홍보하는 건 아니지만 저도 이걸 보고 있는데 차이의 놀이라는 어플이 있어요. 아이의 계열수를 잘 거기다 이제 입력을 하면 지금 이 아이가 놀이해야 할 것들을 되게 다양하게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정말 이 어플 되게 좋습니다. 저도 아이디어 같은 거를 아이디어 얻을 때 이 어플을 되게 많이 썼는데 이 친구가 발달 수준은 어떤 놀이를 해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발달 지연 있는 친구들은 그 전에 있던 놀이들을 한번 보시고 아이의 수준에 봐서 이제 참고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놀이하는데. 두 번째는 아이 발달 및 놀이에 관한 추천 도서를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어머님들한테 추천드리는 게 아기 발달 백과라는 이 핑크색 책 정말 좋습니다. 이제 심리 선생님이 쓰신 건데 되게 좋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 감각 운동 처방전이라고 해서요. 감각치료사 선생님 부부가 쓰신 건데 어떻게 하면 이 친구들한테 감각적으로 중재를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온 책이라서 되게 좋습니다. 세 번째 책은 잭 리처드라는 영국에 있는 육아 박사분이 쓰신 건데 0세에서 3세 아빠 육아가 아이를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빠표 놀이, 엄마표 놀이를 먼저 준비하려고 했지만 주로 들어왔던 질문 중에서도 아빠 놀이의 장점에 대해서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아이는 발달할 때 엄마 놀이, 아빠 놀이 둘 다 필요합니다. 어떤 한 놀이만 더 있어야 하는 건 아니고 아이가 성장을 하고 발달하려면 아이는 엄마표 놀이도 원하고 아빠표 놀이도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엄마표 놀이랑 아빠표 놀이는 정말 다릅니다. 엄마는 정서적이나 아니면 좀 뭔가 체계적이나 그런 활동들 그런 놀이를 하고 아빠는 신체적인 활동들이나 아니면 규칙적이나 도전적인 활동들을 하죠. 재밌는 거는 우리 아이들이 신생 아이들이 엄마를 보고 아빠를 봤을 때 반응이 정말 다르다는 겁니다. 엄마 아빠를 알지 못하지만 엄마를 봤을 때는 아이가 되게 편안한 표정을 짓고 엄마한테 1분 동안 뻗는 손은 한 4번밖에 뻗지 않습니다. 근데 아빠를 봤을 땐 아이의 얼굴이 정말 실룩실룩 막 웃음꽃이 살아나고 막 손발을 아빠 배를 차면서 얼굴을 차면서 아빠한테 뭔가 원하는 것을 표현을 하죠. 우리 아이들이. 그런 것만 봤어도 우리 아이들은 엄마 아빠를 구분하고 그 엄마 아빠한테 원하는 거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빠의 놀이도 정말 중요하고요. 어머님들한테 저는 늘 드리는 말씀이 아빠의 놀이도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아빠가 좀 일을 하고 바쁘시기 때문에 놀이가 서툴 수 있지만 아빠가 아이랑 놀이하는 것들을 뭔가 이렇게 중재하려고 하지 마시고 제재하지 마시고 뭔가 아빠를 많이 지지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빠도 아이랑 서툴지만 많이 움직이고 신체적인 활동을 하다 보면 우리 아이들도 아빠한테 그런 놀이에 빠져서 정말 잘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빠의 놀이가 정말 중요하고 엄마 아빠의 놀이가 같이 동반되어야 아이가 발달할 수 있다. 이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아이가 문제 행동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하셨는데 너무 막연한 질문이긴 하지만은 문제 행동, 상동 행동 그런 행동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원인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 친구가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아니면 어떤 감각을 추구를 하는 건지, 그렇다면 이 감각, 이러한 문제들을 못하게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은 다른 걸로 유예를 해야 하는 건지, 그런 것들은 이 친구가 왜 이런 행동들을 해야 하는지를 잘 알아야 하는데, 이제 어머님들께서는 그거를 유추하기가 쉽지가 않다면 전문가들한테 좀 많이 의견을 구하셔서 그런 것들이 왜 나타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해소를 할 수 있는 건지, 정말 중단을 해야 하는 건지, 그런 것들을 들으시고 중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첫 번째 강의, 두 번째 강의 아이들을 위해서 시간을 내주셔서 이렇게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어머님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이 천사 같은 우리 아이들 정말 더 좋아질 수 있도록 재활치료사 선생님들은 되게 최선을 더 노력을 다할 거고, 저 또한 그렇습니다. 어머님들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좋아지기를 늘 기도를 하고, 우리 아이들이 좀 더 힘차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응원하고, 어머님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은 아이가 지금 조산으로 태어나고 이른동이로 태어난 게 어머님들의 잘못은 아닙니다. 정말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아이들이 일찍 태어나긴 했지만, 어머님들께서 늘 내 탓이요, 내가 문제였을까봐, 뭐가 뭘 하지, 커피를 마시지 말았어야지, 뭘 했지, 이렇게 늘 후회하지 마세요. 어머니 마음을 더 굳건히 가지고 이 아이들 태어난 천사들하고 함께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더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님.